자, 용어 정리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소득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소득 효과. 근데 소득 효과 과연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치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 되지 않느냐. 그럼 그 결과 그 물건의 소비량 또는 수요량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득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대요. 근데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내려갔대요. 그럼 가격이 싸진 만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셈이죠. 따라서 아파트의 구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겉으로는 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구매력이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 셈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전보다 내려간 이후에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소득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가운데를 빼면 자,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 이전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사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작용하는 효과는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간 만큼 아파트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한 결과로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그 효과를 우리는 소득 효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소비자 지불 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 지불 가격. 근데 소비자 지불 가격이란 말은요, 그 공업 입장 쪽에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말뜻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소비자 지불 가격 그랬어요. 그러면 소비자와 지불과 가격을 나누어 보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을 우리는 소비자 지불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비자가 어떤 재화, 즉 물건이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 속에는 그 상품, 즉 재화의 가격은 물론이고 그 재화, 즉 상품 물건을 소비지까지 또는 시장까지 운반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수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보는 걸 우리가 소비자 지불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소비자 지불 가격을 예쁘게 포장하면 소비자 지불 가격이란 특정 재화의 가격과 그 특정 재화를 소비지 또는 시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수송비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장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그만큼 어때요?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든다면 수송비를 합한 소비자 지불 가격이 그만큼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값이 비싸지게 되면 값이 비싼 그 물건은 이전보다 덜 사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시장 또는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소비자 지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수익률. 근데 수익률이 어떤 뜻이냐 보았더니 원래 이제 교과서를 받아보게 되면 수익률을 말할 때 수익률이란 투자액에 대한 순수이익의 비율이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액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된 돈을 자본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어디에 투입했다 또는 투하됐다. 우리가 폭탄을 투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액을 다르게 바꾸면 투하 자본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장 표현 속에서 뭐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대안의 앞이 분모가 되고 그 뒤가 분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때 분모 즉 어미 모자를 쓰고 분자는 아들 자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업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업으니까 엄마는 아래쪽에 아들은 위쪽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아래쪽에 분자는 위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액분의 순수익 또는 투하자본분의 순수익이라는 공식이 이 수익률이라는 말뜻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뭐냐고 여쭤보면 내 수익률은 뭐 투자액 또는 투하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라고 암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수험생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이 암기하신 그 내용 자체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인데 왜 문장은 외우고 나서 그것이 공식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자액에 대한 순수이익의 비율이 수익률일 때에 대한 앞이 분모 뒤가 분자이므로 그 문장 뜻 자체가 뭐다?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수익률은 투자액 또는 투하자본분의 순수익이라는 공식을 이미 그 문장 의미 속에 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란 말이 나오죠. 수익성 지수법.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어떤 제가 말씀드렸냐면 할인 방식 기억나요? 할인 방식. 자,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 돈 가치,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방식을 할인 방식 그랬어요. 근데 그 할인 방식 속에 그 포함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익성 지수법이거든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요, 영어 약자로 줄이면 프로피터블 인덱스 그래서 PI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수익성 지수법은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출 현가분의 수익 현가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현가란 말이 없다고 보자 이거예요. 현가란 말이 없다. 그러면 결국 지출분의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예컨대 내가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그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가로부터 1억의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1억의 수익. 그리고 또 현재 투자 금액도 1억이래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참 1억 1천의 수익이 예상된다 합니다. 근데 1억 1천의 수익은 장래 예상 수익이잖아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데 투자와 동시에 1억 1천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 몇 년 뒤에 1억 1천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1억 1천은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라 장래 예상 수익, 즉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1억은 투자액, 이때 지출은 투자액이거든요. 그럼 투자하는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이때 투자액 1억은 현재의 돈 가치예요. 그런데 장래 예상되는 수익인 1억 1천은 미래의 돈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돈이라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 예쁘게 포장하면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억과 미래의 1억 1천을 금액만을 비교해서 1,000만 원 더 나오니까 투자할 만한 값어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억의 돈 가치와 장래 1억 1천의 돈 가치를 비교하려면 둘 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다시 한번 1억 1천은 예컨대 1년 후 1억 1천이 예상된다면 이때 1억 1천은 1년 후의 미래가치예요. 근데 현재 얼마 투자한다? 1억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럼 투자액은 현재 가치고 수익인 1억 1천은 미래가치 아닙니까? 근데 돈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돈 가치를 비교해서 올바른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려면 1년 후에 1억 1천, 즉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만 현재 시점의 투자 금액과 돈 가치가 같아짐에 따라서 올바른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1억 1천을 할인해 보았더니 현재 가치로 만들어 보았더니 1억이더래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시점의 투자 금액도 1억이고 장래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도 1억이라면 분모 분자가 같지 않습니까? 분모 분자가 같으면 몫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1, 2다. 그 말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과 현재 시점의 투자 금액의 값어치가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투자를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좀 더 깊숙한 내용을 배울 때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성 지수값은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런데 어차피 교차 탄력성이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탄력성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냥 탄력성 한번 볼까요? 그냥 수요의 탄력성. 자, 수요 탄력성이란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의 정도, 크기를 측정하는 걸 수요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교차 탄력성에만 교차가 들어갔다. 교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때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율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을 붙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이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 말이죠. 예컨대 지금 일반적인 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본다면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도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과 수요량 앞에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빌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이면 이것이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 이 말의 뜻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변화할 때 빌라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 이걸 구하는 값이 뭐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차 탄력성 값이요 0보다 크게 나오면 대체제고요 0보다 작게 나오면 보완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 슈바베 지수란 말 나오죠. 근데 슈바베 지수란 것은 이 지수자를 빼면 슈바베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엥겔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엥겔. 그래서 보통 그 엥겔 계수란 말도 많이 쓰죠. 근데 엥겔 계수가 뭔가 봤더니 전체 생계비, 총 생계비 그러는데 그 전체 생계비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값을 엥겔 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엥겔 계수를 슈바베가 응용해 가지고 얘는 음식비의 비중이 아니라
주거비의 비중값을 구했어요. 이게 바로 슈바베 지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슈바베 지수란 전체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슈바베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의 비중이 커진다 그랬어요. 주거비의 비중이 커진다. 근데 주거비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슈바베 지수값이 크다는 말과 같거든요. 오케이? 또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슈바베 지수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슈바베 지수는요, 주택 구입 능력의 측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이걸 구하는 값이 슈바베 지수값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슈바베 지수가 크다고 나와요. 높다고 나와요. 이 말은 결국 소득 수준이 높다 낮다, 소득 수준이 낮다는 뜻이죠. 그럼 소득이 낮으면 고가품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클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따지면 슈바베 지수가 클수록 주택 구입 능력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슈바베 지수값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다는 말과 같죠. 그럼 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제품인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크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 슈바베 지수가 크면 소득이 낮으므로 주택 구입 능력이 낮다, 작다라고 말할 것이고, 슈바베 지수가 작다라고 말하면 소득이 높은 것이므로 뭐다? 그만큼 주택 구입 능력이 높다,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있는데, 이때 수지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자, 세전 현금 수지가 있고요, 또 세후 현금 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끊어볼게요. 일단 세전이란 말은 세금을 빼기 전의 뜻이고, 세후란 말은 세금까지 뺀 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지라는 말은 수는 수입 또는 수익이고, 지는 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걸 따져서 나오는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수지는 한마디로 바꾸면 뭐라고 한다? 수익이 되는 거죠. 왜? 들어오는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을 빼고 남은 것을 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전 현금 수지는 한마디로 세금을 빼기 전에 수익이고, 세후 현금 수지는 세금까지 다 빼고 최종적으로 남는 수익이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두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이 됐든 전기, 예금 등의 금융 상품이 됐든 간에 어디에 내가 투자를 했다, 근데 그 투자의 결과 나 얼마 남았다 라고 말할 때는 세금 빼기 전에 수익 갖고 얘기합니까?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거 갖고 얘기합니까?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수익 가지고 나 요번에 얼마 남았다라고 하지, 세금 빼기 전에 수익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악화 성향이 나오네요. 근데 악화 성향은요, 부동산 정책론에서 부동산 문제의 특성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악화 성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상태를 파악할 때 뭐 이전보다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악화된단 말이 뭐예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 문제의 특성 중 악화 성향이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예컨대 뭐 투기의 문제라든지 직가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경우,
좀 더 부동산 문제가 나빠지고 안 좋은 상태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의 특성 중 악화 성향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좀 더 안 좋아진다,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성향을 악화 성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투기를 억제하거나 투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투기의 문제가 더욱 만연하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놔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악화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부동산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암 사기에 걸렸는데 그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치료 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라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드라마 오로라 공주 보죠? 예, 그때 그 드라마의 대사 아닙니까? 그 웃지 않는 사람은 그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해야지 그 책만 본다고 공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개콘도 좀 많이 보시고 말이에요. 사람이 좀 그 나름대로 이 마음에 좀 뭐라고 할까? 여유가 있어야 공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빛은 지금 그거 다 보고 언제 공부하냐는 그런 눈빛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어떻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에 보면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안정시장은 이제 그 부동산 경제론에서 경기 변동 파트에 나오는 게 이게 안정시장이에요. 근데 이 안정시장은요, 요 앞에 한마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안정되느냐? 가격이. 근데 어떤 가격?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학이거든요. 그 무엇과 관련된 가격? 부동산 관련 가격. 오케이? 그래서 안정시장은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 어디에 고유하다는 말은 거기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경제학에서는 안정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만 안정시장이라는 이 국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오르더라도 조금, 즉 가볍게 상승하는 그 시장을 뭐라고 말한다? 안정시장이다.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오르더라도 가볍게 오른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은 거죠. 그럼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지 않아요. 그 말은 거의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정시장은 부동산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압축해서 포장을 시킨다면 안정시장이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으로서 부동산 고유의 시장 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 안정시장에서는요, 이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거래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불황에 강하다, 이게 알고 보면 별말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요. 불황, 자 강하다는 말 잠깐 없다고 보고 불황이라 그러면 불경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불경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그래요.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오케이? 근데 강하다는 것은, 불황에 강하다는 것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걸 우리는 불황에 강하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황에 강하다, 이 말은 불경기라고 해서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거래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 말은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꾸준히 유지하니까 안정적이죠. 요새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이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별로 인기 없었어요. 왜?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어때요?
그 퇴직금이든 뭐 연봉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별로 인기 지역이 아니었다고.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공무원의 사람들이 몰리는데 왜? 드라마 봐봐요. 회사 필요 없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정적인 게 뭡니까?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직업의 대표가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결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 역시 뭐 상투를 틀지 못했고, 따라서 이 법적으로는 성년이지만은 관습법상으로는 아직 상투를 틀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미성년자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얹어간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또 내려오다 보면 어림셈법이란 말이 나와요. 어림셈법. 근데 이것도요, 이 말뜻 참 재밌어요. 어림셈이다. 그럼 이걸 끊어봐요. 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셈한다는 건 어떤 값을 구한다, 계산한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림이에요. 어림. 어림하여 뭐 한다는 말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어떤 값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까이 거 대충 구하는 겁니까? 그까이 거 대충을 어림짐작한다, 어림계산한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어림과 셈을 합하면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비용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어림셈법이에요. 그럼 이게 장점과 단점이 제목 속에 이미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또 그만큼 복잡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그까이 그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예컨대 이해가 용이하다, 계산이 간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 정확한 계산이 아니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왜 외우고 있을 도대체? 어림셈이란 말의 뜻만 알고 계셔도 그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임을 우린 충분히 예측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시면 역모기지론이 나와요. 역모기지론. 근데 가로 속에 주택연금 나오죠. 이게 뭐냐? 제가 아까도 가볍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모기지론, 자 모기지론 이 발음 조심해요. 모기지, 모가지 아니에요. 모가지 아니에요. 모기지론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뜻을 담고 있는 게 모기지론입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말 붙었다? 역. 이 역은요 한자로 거꾸로 반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반대로 되감게 할 때 리버스 그러잖아요. 리버스. 응? 그럼 오늘 당장 가서 카세트 테이프 가봐요. 되감기 버튼 리버스 써 있다고. 리버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리버스 모기지론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역이냐? 왜 반대로 거꾸로의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 가서 뭐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돈을 빌리면 예컨대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나누어서 돈을 빌립니까? 한꺼번에 돈을 빌렸다가 조금씩 나누어서 갚습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돈을 빌렸다가 조금씩 나누어서 갚으니까 부담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한꺼번에 돈을 빌린다. 일시대출 그래. 일시대출. 한꺼번에 대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상환은 어때요? 대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빚을 갚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의 구조는 돈을 빌려서 조금씩 나누어 갚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대출, 분할상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돌려볼까요? 만약에 자 대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돈을 빌리고 만기 때 한꺼번에 빚을 갚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금융의 구조와는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자를 써가지고 역모기지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이 뭐냐면, 자,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은요, 요새 이제 그 정년이 이제 앞당겨지다 보니까 만 60세 정도면 거의 정년 퇴직하시고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매월, 즉 매 기간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 보면 이 생활을 지탱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나왔느냐? 만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주택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분들 입장에선 생활비를 타서 쓰는 거지만 또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액을 계속 대출을 해주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만기, 보통 이 주택연금의 만기라고 하는 것은 사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비를 타서 생활을 하셨던 그 노인분이 만기, 즉 사망하셨을 때 그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 매각해서 그동안에 누적된 쌓여진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 주택연금이에요. 그럼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로 다 쓰죠. 그 말은 대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셈 아닙니까? 그러시다가 사망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누적된 원금 이자를 그 주택을 팔아서 한꺼번에 갚잖아요. 그럼 어때요? 갚는 건 한꺼번에 갚으니까 일시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대출을 받는 셈이고 한꺼번에 목돈을 갚는 셈이니까 분할 대출 일시상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반적인 대출, 일반적인 금융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거꾸로 역, 반대다 해서 역자를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 아래에 보시면 열등제란 말이 나오죠. 열등제. 그러면 열등제는 이제 우등제의 반대말인데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우등생이 있으면 열등생이 있어요. 그럼 물건도 우등제가 있다면 열등제라는 물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등제나 열등제는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열등제가 어떤 경우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지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득이 높아질 때 대부분의 물건은 그 물건을 좀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건은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이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자,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우등제라고 말하고요.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이러한 물건을 열등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압축하면 소득과 수요량이 비례 관계인 경우는 우등제, 소득과 수요량이 반비례, 즉 반대로 바뀌는 거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를 열등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열등제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쇠고기와 돼지고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쇠고기는 값이 비싸서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상대적으로 싼, 저렴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 연봉이 올랐다든지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다. 그럴 때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 즉 소득이 늘었다는 거죠. 이럴 때 그동안 값이 비싸서 먹지 못했던 쇠고기를 한 근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서 쇠고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우등제가 돼요. 근데 잘 들어요. 내가 그동안 비싸서 먹지 못했던 쇠고기를 한 근 더 먹는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잘 먹어왔던 돼지고기를 한 근 덜 먹게 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어때요? 쇠고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지만 돼지고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니? 이런 관점에서 돼지고기는 열등제, 쇠고기는 우등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소득이 늘어나도 자기 취향상 나는 쇠고기보다 돼지고기 너무 좋다, 더 먹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을 모두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우리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예외가 있는데 나 그 예외만을 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이렇다, 이런 이론이 이렇다, 법칙이 이러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 문제나 이렇게 교과서 나올 때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고 이것만 달라질 때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들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응시생들 수준이 높아지고 요 문제는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 예외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신청이 자꾸 나온 결과 이제 출제자분들도요. 어떤 문제 내놓고 가로 열고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함 이렇게 단서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지 걸 수 없지 않습니까? 출제자들도 죽기 싫은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번 이 신청하고 문제 잘못 냈다고 판단되면 그 출제자 목숨 위협받습니다. 굉장히 좀 그 속된 말 하면 거칠죠. 근데 우리는 또 이해가 가죠. 왜 이해가 가느냐?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함께 1년 이상 동고동락 하신 그분들이 그 시험 그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족과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린 함께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수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벅찹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요. 요구란 말 앞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투자자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라고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 뭐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자마다 원하는 수익률은 같아요? 달라요? 투자자마다 다르겠죠? 달라요. 그래서 투자자마다의 요구 수익률은 달라요. 그런데 만약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같다면 그때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투자자마다 원하는 수익이 다르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상이함으로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수익을 원하느냐. 자, 내가 지금 투자합니다. 근데 투자로부터 수익이 뭐 1년 뒤에 발생한다,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발생한다면 그 수익이 나올 때까지 투자자는 자기 돈이지만 쓰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기다림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시간 대가라고 말해요. 또 어떤 투자도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게 되니 그 위험을 무릅쓴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위험에 대한 대가는 보상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험 대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에 대한 보람으로서 시간 대가, 위험을 무릅쓴 보람 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험 대가, 즉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의 합이 요구 수익률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 우등재 나오는데요. 우등재는 방금 전에 열등재 말씀드리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비교하면서 우등재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다시 반복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고가품이에요. 고가품의 경우는 저가품에 비해서 매매 거래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매매 거래가 어렵다는 것은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서, 예컨대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를 모두 합치니까 뭐 4, 5천만 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는 대수술이래요. 근데 그런 4, 5천만 원 이상을 갑자기 구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주택이 2억짜리인데, 근데 2억의 가격이 비싸니까 성립이 어렵다고, 거래 성립이 어려워. 근데 애는 빨리 지금 응급실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2억은 받아야 될 그 물건을 뭐 1억 4천, 1억 5천에 금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결국 2억짜리 물건을 1억 5천에 매도했다면, 팔았다면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만큼 까먹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압축하면 금매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될 때 유동성 위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상 손실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나 또 기출문제 지문에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